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민주노총이 오는 18일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반발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빠졌는데요. 정부와 노동계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는 18일 민주노총 총파업을 사실상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긴급 간부회의에서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 수출 규제로 국민 걱정이 크다며 노조 활동이 법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힙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총파업 추진으로 노동계약을 분쇄하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온전히 지켜낼 것입니다. 18일 총파업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립니다. 10,000명이 모일 국회 앞 대회, 이후 지역별 집회를 이어갑니다. 각종 노동 현안을 고리로 사전 투쟁 동력을 모으는 모습. 민주노총 추천 노동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로 결정된 데 반발해 최저임금위에서 사퇴했고, 공익위원들은 사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맡겨서는 안 된다. 조직하고 투쟁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교섭 결과에 따라 2차 총파업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 최저임금이 개편안 등 국회 입법 현안에도 노동계가 반대 목소리를 키우는 가운데 오는 18일 민주노총 총파업이 향후 노정관계에 중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노조를 탈퇴한 동료기사들의 집단 폭행에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폭행이 발생한 경기 안성 홈플러스 물류센터는 화물연대 노조원들의 정문 봉쇄로 기능이 완전 마비됐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남성 10여 명이 한 남자를 둘러싸고 폭행합니다. 화물차 운전기사를 끌어내려 집단 폭행하는 겁니다. 어제 새벽 2시쯤 경기도 안성 홈플러스 물류센터 정문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입니다. 화물연대에서 탈퇴한 비노조원들이 신선식품을 운송하려 하자 방해하기 위해 벌인 겁니다. 노조원들은 트럭 조수석 문짝을 부수고 유리창을 향해 계란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물건을 싣고 출차를 해야 되는데 연대에서 폭행 테러를 먼저 가했기 때문에 우리가 겁이 나서 이걸 싣고 나가지를 못했고. 노조원들의 집단 폭행으로 운전기사 3명이 다치고 트럭도 파손됐습니다. 맞다가 공그리 뒷바닥에 쓰러져가지고 있는 걸 때리는데 아야 소리도 못하고 때리는 대로만 맞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가.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점거 농성을 벌이면서 전국 100여 개 홈플러스 매장으로 운송하려던 신선식품 배달이 전면 취소됐습니다. 넓은 창고 안이 이처럼 텅 비었습니다. 정문에서 차량 진출입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신선식품은 유통기한이 2, 3일에 불과해 배송하지 못한 물건은 모두 폐기 처분해야 합니다. 하루 피해 금액만도 대략 1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홈플러스와 폭행 피해자들은 노조원들을 폭행과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우입니다.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됩니다. 직장 상사의 폭언, 갑질 등 피해를 막기 위한 법인데요.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팽재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의 엽기적인 회사 내 갑질은 사회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시민단체에 접수된 직장 갑질은 지난해만 2만여 건으로 음주 강요, 상사의 흰머리 뽑기 등 각양각색의 피해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시행에 들어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회사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조사를 통해 사실을 규명하고 가해자 징계 등 조치를 내려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 관계에서 우위를 활용하고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모두 충족해야 법이 정하는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을 조롱하거나 다른 사람 앞에서 모욕감을 주고 개인사에 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의 행위가 꼽힙니다. 욕설, 사적인 심부름, 회식 강요도 포함됩니다. 다만 보고서 보완 등 업무와 관련된 행위는 직장인의 괴롭힘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괴롭힘의 기준과 사례가 모호하다 보니 법 시행 초기에는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고용노동부는 각 회사의 취업 규칙이 마련되면 개별 사업장에 맞는 괴롭힘 방지 체계가 마련되고 사내 분위기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우리 정부가 국제통상기구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를 위한 압박에 본격 나섭니다. 세계무역기구 WTO가 그 무대인데 한일 간 치열한 통상 외교전이 예상됩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오는 23일부터 이틀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 WTO 일반 이사회의 정식 의제에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포함됐습니다. 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일반 이사회는 2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장관급 회의를 제외하면 상설기구로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164개 회원국 대사가 참석합니다. 공개적으로 우리 입장 밝히고 일본 측이 어떤 입장을 하는지 그런 것도 다 기록용으로 남겨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분쟁 다툼을 하는 데 있어서도 활용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정부는 이번 WTO 회의에서 일본 수출 규제의 부당성과 세계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강하게 지적할 방침입니다. 반면 일본은 종전과 같이 안보상 필요한 조치라고 강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주 열린 WTO 상품무역 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를 문제 삼았습니다. 일본을 WTO에 제소할 준비를 하고 있는 정부는 국제회의가 있을 때마다 일본 조치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우군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164개 회원국들이 어느 나라 말에 더 귀를 기울일지를 전략적으로 판단을 잘해야 돼요. 글로벌 스플라이 체인의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염두에 두고 국제통상무대에서 한일 외교전이 본격화하는 만큼 우리 정부의 세밀한 전략이 필요한 때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일본이 반도체 핵심 재료 수출 규제에 이어 전략물자 부실 관리라는 황당한 이유로 추가 공세를 준비 중인데요. 농수산물도 타깃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아 정부와 농어민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진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일 농림축산식품 수출액은 13억 2천만 달러, 1조 5천억 원이 넘습니다. 전체 농식품 수출의 19%가량을 차지하면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핵심 품목은 파프리카와 토마토, 김치 등인데 특히 파프리카는 수출의 99%가 일본으로 향합니다. 참치와 김 같은 수산물 수출 역시 지난해 7억 6천만 달러, 8,900억 원으로 전체 수산물 수출의 32%가량입니다. 이렇게 농수산물 수출의 큰 부분이 일본을 상대로 이뤄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 점을 노린 일본이 보복 조치에 나설 가능성입니다. 노골적인 수입 제한이 아니라도 보관 기간이 짧은 특성을 노려 검역 등을 핑계로 통관만 늦춰도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신선도를 유지해서 빨리 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서류 작업이나 그런 작업을 통해서 시간을 지체한다든지 특히 수산물은 이미 세계무역기구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분쟁 판결에서 한국의 논리에 밀려 패배하자 사실상 분풀이식 보복에 들어갔습니다. 지난달부터 한국산 넙치와 냉장 조개 등 5개 품목의 수입 검사를 강화한 건데 추가 확대 우려가 나옵니다. 피해 사례 같은 걸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일본의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서도 이번에도 이제 새로운 시장 개척 준비를 좀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정부와 농어민들은 농수산식품이 일본의 추가 보복 조치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수출 시장 다변화 등 대책을 고민 중입니다. 연합뉴스TV 이진우입니다. 일본이 이르면 이번 주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그룹들은 여러 예상 시나리오를 만들며 대응 전략을 세우는 데 바쁜 모습인데요. 배삼진 기자입니다. 일본이 이번 주 추가 경제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는 18일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이 제3국 중재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우리 정부에 답변을 요청한 시한입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요구한 중재 절차에 한국이 나서지 않으면 국제법에 정해진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중재위에 응할 뜻이 없는 상황이어서 일본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 규제에 이어 추가 규제 카드를 꺼낼 수도 있는 겁니다. 추가 보복 대상으로 거론되는 품목은 공작기계와 탄소섬유 등입니다. 일본은 공작기계는 무기 부품 가공에, 탄소섬유는 미사일 소재로 사용할 수 있는 전략물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대응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현대차는 중국과 유럽 등으로 수소탱크의 원료가 되는 탄소섬유 수입 다변화에 나섰고, LG화학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분리막과 응급제 대체 물량을 찾는 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시나리오 플래닝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원료 다각화 그리고 지역 다각화를 통해서 극복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 출장을 다녀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긴급 사장단 회의를 열고 반도체뿐만 아니라 스마트폰과 가전까지 비상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SK 하이닉스 역시 일본에서 들여오는 소재의 대체 공급처 확보에 애쓰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과 합작사가 많은 롯데그룹은 내일부터 닷새간 사장단 회의를 여는데 일본 수출 규제 영향과 대응책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비율 조작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대 4조 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봤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참여연대는 15일 이런 내용의 이 부회장 부당승계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사기 사건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회계법인 평가 과정에서 옛 삼성물산이 보유한 1조 7,500억 원의 현금성 자산과 광업권이 누락된 점 등을 발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부당합병 비율로 이 부회장은 최대 4조 1,000억 원의 부당이익을, 주주국민연금은 최대 6,700억 원의 손실을 각각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먹기에 부적합한 얼음을 사용한 커피 전문점 41개 매장을 적발해 즉시 개선 조치했습니다. 부적합 얼음을 사용하다 적발된 스타벅스 등의 커피 전문점 41개 매장 중 40곳에서는 과망간산 칼륨이 기준치를 최고 16배 이상 초과했고, 2곳에서는 세균수가 기준을 넘었습니다. 식약처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들 매장에 대해 즉시 제빙기를 사용을 금지하고 포장 판매 식용 얼음을 사용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과망간산 칼륨 기준은 식용 얼음을 검사할 때 오염 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로 유기물에 의해 소비된 과망간산 칼륨량을 말합니다. 혼자 살림하는 가구, 이른바 일코노미를 겨냥한 시장이 커지면서 가전제품들의 몸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밥솥도 1인용이 인기이더니 소형 세탁기나 소형 건조기 같은 제품들이 틈새 상품을 넘어 가전 매출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벽면에 달력보다 크지 않은 기계가 붙어 있습니다. 1인 가구를 위해 만들어진 3kg 용량의 세탁기입니다. 1인 가구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30%에 육박하자 이렇게 몸집을 줄인 소형 가전들이 시장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급속히 늘어난 1인 가구 제품 전용 코너를 따로 마련한 매장까지 등장했습니다. 밥솥이라든지 라면 포트라든지 사이즈가 작고 보관이 용이하다 보니까 혼족 가구들이 많이 찾는 추세입니다. 계속 커지기만 하던 대형 가전의 대명사, 냉장고도 자연스럽게 용량을 줄여 나오고 있고 초소형 커피 메이커, 공기청정기 등도 1인 가구 수요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밥을 지을 때마다 남겼던 1인 가구들의 소용량 전기밥솥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혼자 살게 되면 아무래도 많이 안 챙겨 먹게 되는데 가끔씩 챙겨 먹을 때도 1인분씩 해 먹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늘어난 1인 가구 수요는 전체 가전 매출도 견인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가전 유통 전문 매장 상위 4곳의 매출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평균 12% 정도 늘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상반기 에어컨 판매 부진 탓에 둔화할 것으로 예상됐던 매출을 소형 가전의 성장이 메웠다고 분석합니다. 1인 가구 증가세는 혼밥, 혼술족 등 새로운 생활 방식을 만들어낸 데 이어 소형 가전 제품 시장의 성장도 이끌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최저임금 시급 공방이 연일 이어졌던 가운데 올해 아르바이트생들은 과연 얼마의 시급을 받고 일했을까요? 핫키워드에서 살펴봅니다. 네, 아르바이트생들은 최저시급에 가장 민감한 직군이잖아요. 최저시급부터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저시급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데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천국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올해 상반기 73만 9,399건의 채용 공고와 제출된 이력서 등을 분석해서 청소년과 청년의 아르바이트 노동 실태를 발표했는데요. 조사 결과 2019년 상반기 전국 청소년 및 청년 아르바이트생들 평균 시급은 8,780원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최저시급 8,350원보다 약 400원가량이 높은 수준인데 각 업종에서 전반적으로 최저시급을 맞추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지역별로 살펴보면 이 시급에서도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요. 평균 시급이 가장 높았던 곳은 서울이었습니다. 최저시급으로 9,02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다음으로 높았던 지역은 9,006원을 지급한 세종시였습니다. 또 부산시는 8,821원, 경기는 8,799원, 충남은 8,789원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평균적으로 최저시급보다 높은 수준으로 지급을 하고 있었다니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역시 대도시답게 서울의 시급이 가장 높았군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지역 아르바이트 평균 시급은 전국 평균인 8,780원보다 240원 많았는데요. 하지만 이 중에서도 평균보다 시급이 더 높은 지역도 있습니다. 구별로 살펴보면 강서구가 9,180원으로 가장 높았는데요. 강남구는 9,161원, 송파구는 9,156원, 영등포구는 9,154원, 종로구는 9,071원 순이었습니다. 이른바 강남 3구로 불리는 강남, 서초, 송파 지역의 아르바이트 평균 시급도 서울 지역의 전체 아르바이트보다 높은 수준이었는데요. 서울의 평균보다 95원이 더 높은 9,115원의 시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중심부로 갈수록 물가가 오르면서 아르바이트생들의 최저시급도 오른다는 뜻이군요. 그럼 업종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이 많을수록 해당 업종이 평균 시급에 큰 영향을 주었을 텐데 아르바이트생이 가장 많은 업종은 어디였나요?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아르바이트생을 필요로 하는 업종 1위는 음식점이었습니다. 총 15만 7,496건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하는데요. 다음으로 많은 업종별 일자리는 편의점으로 12만 9,337건의 공고가 떴는데요. 일반 주점 호프는 5만 532건이었고요. 서빙, 주방, 기타는 4만 7,119건의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또 PC방에선 4만 1,027건이, 커피 전문점에선 3만 727건이, 패스트푸드점에선 2만 8,930건이 아르바이트생을 필요로 하는 공고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이 중에서도 어떤 업종의 시급이 가장 높았나요? 네, 업종별 평균 시급이 가장 높은 아르바이트는 개인 지도 과외로 14,369원이었습니다. 2위는 13,854원을 받는 보조 출연자였는데요. 3위는 13,164원을 받는 피팅 모델이었고, 다음으로 높았던 가사 육아 도우미의 시급은 11,801원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나레이터 모델, 운전직, 퀵서비스와 택배, 설문조사 요원, 사진 촬영 보조, 배달원이 10,000원 이상의 시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가장 높은 시급을 받은 아르바이트가 과외라는 사실이 놀라운데요. 또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피팅 모델이 가장 시급을 많이 받는 업종이었는데 3위로 밀려났네요. 그렇다면 시급이 가장 낮은 아르바이트는 어떤 것들이었나요? 네, 반면 평균 시급이 가장 낮은 업종은 지난해에도 시급이 가장 낮은 업종으로 뽑힌 독서실 고시원이었는데요. 최저시급보다 불과 38원이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업무가 단순한 도서, DVD 대여점도 8,391원이었는데요. 편의점 역시 평균 시급이 8,412원인 것으로 조사돼 평균 시급이 낮은 업종 중 하나에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도 아이스크림, 생과일 전문점, 커피 전문점, PC방, 스크린 골프장이 평균 시급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 때문에 최저시급이 꾸준히 낮았던 경우 단순히 최저시급만 살펴보는 게 아니라 일자리의 질이 어떤지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디 모쪼록 기업과 노동계가 또 아르바이트생 모두가 만족하는 임금으로 협의가 될 수 있길 희망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핫케어드 안채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 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